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 특집 시사쇼 정치다 김보건입니다. 22대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후 3시 기준으로 투표율 59.3%로 지난 총선보다는 2.8%포인트 높습니다. 하지만 본 투표율은 과거보다 낮은 걸로 드러나고 있어서 여야 모두 지금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표 마감까지 3시간 남았습니다. 과연 민심은 어떤 선택을 할지 총선 판세와 전망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자,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국민을 대표할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오후 3시 기준으로 투표율은 59.3%고요. 지난 총선보다는 2.8%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 꼭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걸 기대하는 모든 후보자들, 특히 여야 대표들은 지금 초긴장 상태일 텐데요. 준비한 영상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뻔뻔한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범죄자들의 지배를 막자는 게 네거티브 같습니까? 위조 심판은 민생입니다. 위조 심판 반드시 해주십시오. 윤석열 정권 심판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재건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 정권의 국민들의 채찍질이 회초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로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여러분 딱 한 표가 부족합니다. 투표장에 가시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악착같이 찍어야 이깁니다, 여러분. 투표해야 이긴다. 투표하면 이긴다. 투표해야 이긴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 22대 총선 투표 마감 3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울 마포구에 투표소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임선 기자 전해 주시죠. 네, 투표 마감 3시간을 앞두고 제가 나와 있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제1투표소엔 많은 시민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오전 6시부터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는데요. 점심시간을 전후해선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현재 전국 14,259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과 6일 진행된 전국 사전투표율은 역대 총선 최고치인 31.28%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사전투표와 재외국민 투표가 합산된 전국의 투표율은 59.3%, 서울의 투표율은 60.6%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로 분류되는 만큼 투표율이 선거 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총선 최고 투표율은 21대 총선 당시 66.2%였습니다. 오늘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 관할투표소에서만 가능한데요.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소를 잘못 찾았다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투표소 위치는 우편으로 배송된 안내문이나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밖에선 인증샷을 찍어도 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지역구 당선자 윤곽은 내일 새벽 1~2시쯤 나올 것으로 중앙선관위는 예측했습니다. 서울 도화동 제1투표소에서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네,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은 31.28%, 역대 총선 최고를 기록했죠. 그러다 보니까 최종 투표율 얼마를 기록할지 이게 큰 관심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오후 3시 기준으로 투표율이 59.3, 그러니까 60%에 육박합니다. 최종 투표율 70%를 넘을지 이게 관심인데 넘을 것 같으십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난 21대 총선 그때 어떤 사전 투표율과 본 투표의 어떤 증가 추이 이걸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예. 아주 70%가 간당간당한 수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시간당 보통 보면 3.5% 정도 이렇게 이제 투표율이 높아졌는데
그런 추세를 쭉 이렇게 대입해 보면 아마 거의 70% 근접까지 가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이번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전반적으로 이제 사전투표에 대한 효용성이 이제 매번 선거마다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가 예전보다 높아지는 것은 전반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본투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번 선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문제들, 그게 뭐냐면 막판에 불거졌던 양문석, 김준혁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라든지 그런 네. 거란 또 여야 어떤 이 후보들 어떤 이 질적인 수준의 문제라든지 등등 때문에 유권자들의 어떤 뜨거운 관심이라든지 또 여야가 뭔가 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확 붙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이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고 네. 조금 어떤 비판적인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본투표율이 낮은 이유도 그만큼 이번 선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좀 이 흥행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난 선거 때보다는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여야가 지금 이걸 두고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의 기준으로 지금 기준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구성도 바뀌었고 네. 여기 이제 중요한 건 세대별 투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난번에 맞춰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뀌고 세대 지형도 바뀌었기 때문에 저 여야 입장에서 보면 일단 다들 투표율이 높으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지금 적극적인 동의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전체 투표율은 어쨌든 1시부터 사전 투표율과 합산된 거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역대급이어서 지금 높게 전체 투표율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 투표율은 좀 낮은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분석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량이 같다면 본 투표율이 사전 투표율보다 높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난번 21대 국회의 투표율이 66% 정도였다면 지금 이제 이 트렌드가 거의 맞는 수준이거든요. 다만 이제 마지막 뒷심이 이번에는 옛날처럼 그 진보층이 사전 투표율이 높고 보수층이 낮고 그런 트렌드가 아니고 대체로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야 지도자 모두가 사전 투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보통 이제 진보 쪽이 사전 투표율이 조금 높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여야가 거의 비슷한 트렌드를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보면 네. 본 투표율이 사실은 지난번에는 그런 반향 효과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너무 지나치게 진보 쪽이 많이 나온 데 대한 반응들이 아주 팍 드러난 데 비해서 이번엔 좀 그게 덜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권 심판론이 약간 더 먹힌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70% 넘어가면 오히려 더 유권자의 세대별 지형으로 보면 보수층이 더 유리한데 거의 뒷심이 조금 딸리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다만 예. 서울은 좀 높은 편이고 인천, 경기가 낮은 편이다. 서울 쪽엔 소위 한강벨트의 초접점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지점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김민수 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지금 사전 투표율이 높은데 본 투표율이 조금 낮은 게 혹시 여당에 좀 불리한 거 아니냐, 시그널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사전 투표율 높은 게 꼭 진보층의 투표율이 높은 게 아니다. 우리 보수에서도 지지층 결집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 높은 거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금 사전 투표율로 이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2020년 이후에 총선에서 투표율 자체가 60%를 넘었던 적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66.2%가 총 투표율이었는데요. 그리고 가장 가까웠던 선거가 지난 총선 그리고 지난 대선 정도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지난 총선 같은 경우는 전체 투표율에서 사전 투표율이 차지했던 비율이 약 41%,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는 전체 투표율에서 사전 투표가 차지했던 비율이 약 47%. 이 평균값을 구하면 약 44% 정도 됩니다. 네, 그럼 이번에 지금 사전 투표율 31.3이라고 봤을 때 이대로 계산하면 한 71.2% 정도가 투표할 것으로 계산되어져요. 네. 계산입니다. 계산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전까지는 사전 투표가 진보 진영에 유리했다라는 평가가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미 사전 투표와 본 투표가 주객 전도되는 증상도 좀 보이고 있고, 예. 네, 그리고 보수층에서 사전투표 제도 자체를 우려해서 투표장으로 안 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여기 한동훈 위원장을 그 중심으로 해서 모든 분들이 지금 사전투표를
전국적으로 독려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투표율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첫 번째이고 네. 그리고 사전 투표율을 지난 선거까지 봤었을 때는 젊은 세대에서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번도 비슷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10대, 20대 젊은 세대들이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세력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 특히 조국 신당을 지지하는 이 비율들을 볼 때는 굉장히 반진보 증상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여기 본투표 비율도 제가 볼 때는 총선 대비해서는 70%가 만약 넘어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1994년 이후로 32년 만에 지금 70%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투표 참여도가 높았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지난 대선에 정말로 투표율이 높아서 77%까지 갔는데 이때 보수 진영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높은 투표율 같은 경우에도 진보와 보수 어느 쪽에 유리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투표율이 더 높아진다면 되려 보수 진영에 더 유리한 결과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조윤선 변호사님, 지금 김민수 대변인 말씀은 어쨌든 지금 사전 투표율도 높았고 본 투표가 지금 조금 저조하다고 합니다만 합산하면 역대 최다 지금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은 70% 투표율을 넘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여당에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에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 진영에 유리한 총선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 지형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60대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투표층을 구성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유권자층들이 과연 얼마만큼 투표 현장에 나타나느냐, 실제로 투표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보수와 진보 어느 쪽의 손을 더 들어줄 수 있는지 그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 대표가 끝까지 투표를 독려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재외국민 투표부터 시작을 해서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투표율도 아마 가장 높은 수준에 근접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네. 진보 진영이 결집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높아지면서 보수층이 결집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진영이 유리하다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총선에서 70%를 넘는 투표율 굉장히 이례적이고 만약 70%를 넘는다면 이거는 어떤 당에게 유리할까? 지금 김민수 대변인과 조윤선 변호사님의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서로 보수에게 유리할 거다, 진보에게 유리할 거다 이렇게 평가를 주셨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알 겁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의 유권자들의 구성도 좀 살펴보죠. 그래픽 보겠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의 선거인 수 세대별로 유권자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 보시는 것처럼 60대 이상이 가장 많습니다. 31.8%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50대, 40대, 30대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현종 의원님, 네. 이렇게 60대가 가장 많은 지금 선거인 구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 세대의 구성 이것도 좀 투표의 표심에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가 60대로 다 접어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령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연령층 자체가 확실히 이제 60대 이상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젊은 저출생으로 인해서 특히 신규 진입하는 이 20대, 10대 투표율 이 유권자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정치 지형도 많이 이제 변경이 되는데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지금 40대, 50대까지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반면에 60대 같은 경우는 586 초입, 즉 60대 초반 같은 경우는 좀 민주당이 좀 높은 걸로 보여지고요. 그 이유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지금 국민의힘 보수정당 계열에 꽤 높은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예전부터 2030이 이제 캐스팅 보트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2030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민주당 쪽에 진보당 쪽에 좀 이 우세가 보여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난 대선을 기해서 상당히 20, 30대 같은 경우도 지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또 남녀가 또 지형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비춰보면 이 인구 구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20대 우리가 21대 총선의 어떤 그런 기준으로 이번 선거를 바라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50대, 60대가 합하면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60대가 이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과연 이 60대의 어떤 이 전반적인 투표 성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렇다면 20대 같은 경우에 또 어떤 선택을 할 것이고 그 20대 중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투표 성향이 확연히 좀 달라지는 측면이 있어요. 네. 지난 대선 때도 그렇지만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지지가 높았고 반대로 20대 남성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높았거든요. 지난 지방선거도 비슷한 수치를 보여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지층의 변화가 과연 이번 선거에서 최근에 이제 김준혁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파문이라든지 등등을 비춰봤을 때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 자체가 굉장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이현정 의원님께서 분석을 잘 주신 것 같은데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60대 이상이 2030 세대를 초월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대와 60대 남성의 표심이 좀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번 세대 구성 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2030을 합쳐도 27%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60대 이상이 지금 말하다시피 31.89%가 되거든요. 그리고 5060을 합치면 거의 절반 이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뭐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고령화 사회인 부분이 있고 아마 또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면 60대 이상은 조금 보수화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60대 초반 정도는 그래도 586 세대 쪽에서 뭐 진보적 성향이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보수 유권자가 투표 참여율도 젊은 세대에 비해서 경향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보수 지정이 투표율이 많으면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혹은 20대도 무조건 진보적인 입장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면 훨씬 더 정의의 그 기준 또 사회의 규범에 대한 어떤 원칙들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이번 선거에서 보이는 소위 야당 대표나 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서 특히 비례대표 영역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보수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다. 이준석 대표. 네. 지난 대통령 선거는 아마 상당히 2030 세대가 거의 2대남이 58.7%를 윤석열 대통령 표를 찍었는데 그 표들이 서로시 국민의힘으로 간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 그때 이준석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가 다 개혁신당으로 간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그렇죠. 표 분산 효과가 있지만 어쨌든 그나마도 보수 쪽으로 좀 치우칠 가능성이 있고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표 분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투표가 끝납니다. 그리고 개표는 투표함들 다 모아서 저녁 7시쯤에 시작이 되고요. 내일 새벽 한 2시쯤은 돼야지 지역구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거다. 이렇게 선관위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변인. 그러니까 이게 과거 총선에 비해서 당선자 윤곽 발표가 좀 늦어질 거다라는 그 배경이 수개표가 이번에 좀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런 평가 나옵니다. 네, 아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지난 총선 같은 경우도 국민들은 대다수가 수개표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실제로 수개표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있던 분당을 지역 같은 경우도 약 3시 30분이 돼서야 개표가 완료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개표까지 병행된다면 오늘 그 결과는 좀 더 늦어질 것이고 지금 언론이 내놓은 예상 결과보다도 더 늦게 끝나는 지역들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네. 그렇군요. 조윤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금 수개표 작업이 도입된 것은 어쨌든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서 이 개표 과정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걸 좀 완화하기 위한, 해소하기 위한 방침이거든요. 지금까지 총선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셨죠. 지금도 동일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와 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선관위가 정하고 있는 수개표 작업도 저는 그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든지 정확한 개표 작업을 통해서 이 총선 결과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온당한 결과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신 분들에 대한 그런 바람직한 방향이 설립됐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빠른 것보다 정확하게 개표하는 게 더 중요할 거기 때문에 이 수개표 도입은 아마 국민들의 그런 의혹을 해소하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희 현장 취재 기자들이 전해온 소식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투표소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비례대표 용지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왜 1번과 2번이 비례대표 용지 없냐? 이게 주된 그런 물음이라고 하는데 내가 찍으려고 하는 당이 그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픽 보죠. 자, 보시면 이게 지금 저희가 와이드한 화면으로 이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기 때문에 저희가 세로로 보여드릴 수 없고 가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총 길이는 51.7cm에 달하는데 지금 투표 현장에서 항의와 또 질문이 가장 많은 게 여기 왜 1번, 2번이 없느냐 이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았죠. 그래서 이 비례대표 용지에 1번, 2번이 없는 겁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기호 3번으로 투표용지 제일 첫 자리에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두 번째 칸, 기호로는 4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 녹색정의당, 6번 새로운 미래, 7번 개혁신당, 8번 자유통일당, 9번 조국혁신당 이렇게 해서 쭉쭉 내려가서 총 51.7cm에 달하는 그런 투표용지를 만나실 수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저희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유권자분들께서 현장에서 왜 1번, 2번이 없느냐, 3번부터 왜 시작하느냐, 왜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물음이 꽤 있나 봐요. 네, 우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수개표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정확한 표현은 수검표입니다. 이게 이제 표를 전부 다 이제 해서 이게 자동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예. 예전에 분류가 되면 이게 이제 심사계수기로 바로 넘어가서 몇 표라는 게 계산이 되는데 그 중간 과정에 직접 사람이 정확하게 이게 분류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이제 수검표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 비례정당 이 표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는 정말 이번 이 우리 투표 제도가 진짜 이번에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많은 분들도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네. 도대체 이게 비례정당 투표 찍으러 갔더니 이게 무슨 어떻게 찍어야 되느냐 이런 지금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왜 1, 2번이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이번 제도 즉 준연동 비례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바로 폐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비례정당이 46석 이거는 지금 비례정 대표를 내세운 정당들이 지금 이걸 가져가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이 거대 양당에서는 아예 비례대표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었어요. 그 위성 비례정당도 이 의석수에 따라서 이제 번호가 정해지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가장 많은 이제 의석이 가지고 있으니까 3번에 배치가 된 겁니다. 즉 1, 2번은 고유하게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당 번호 3, 4번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3번은 민주당, 4번은 지금 국민의힘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 뒤로부터 의석수에 따라서 쭉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번에 사실 비례정당은요. 선거운동도 제대로 못합니다. 예. 마이크도 못 써요. 자, 그러다 보니 이름이 너무 생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사람들도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조국혁신당은 뭐 조국신당 이러든지 뭐 개혁신당이 어디 건지 새로운 미래가 어딘지 이거에 대한 노출도가 없다 보니까 그만큼 비례정당의 어떤 이 이름이 익숙치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찍을 것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 근데 더불어민주연합,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인데 국민의 미래 네. 이렇게 되니까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당이 1.3운동, 2.4운동 뭐 이런 걸 펼치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비례대표 투표 용지를 보신 분들이 많이 당황해 하시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보시면 이제 정당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위성 정당에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을 찍으면 되는 것인데 예. 이번에 정말 길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비례대표는 꽤 늦게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꽤 이게 크기 때문에 전부 다요. 그걸 기계로 하지 못하고 직접 손으로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이번 제도는 이번으로 끝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번호보다는 유권자분들께서 찍겠다는 그 당의 정확한 이름을 알고 가셔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한 표를 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은산 변호사님,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정말 이 우리 정치가 유권자들께 좀 편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이제 이현정 의원께서는 폐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유권자들에게 불편한 지점을 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비례 정당들이 다수 설립되다 보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촛불혁명 이후에 우리가 했던 정치 개혁 차원에서 준연동형 선거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었고요. 물론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준연동형 선거제에 대한 개편을 제안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네. 광역별 비례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을 제안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동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준연동형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고요. 물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지만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바람에 부득이 민주당의 경우에도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진보당과 같은 소수 정당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비례정당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선거를 퇴행시키거나 민주주의를 거슬러 올라가게 한다. 그런 생각은 들지 않고요. 네. 소수 정당도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민수 대변인. 이게 민주당이 꼭 연동형 비례제가 나오면요. 국민의힘으로 이 잘못을 넘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팩트가 그냥 언론 조금만 찾아보면 나옵니다. 2019년 당시에 연동형 비례제라는 것이 등장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공수처 설립 때문이에요. 민주당이 공수처를 설립하기 위해서 군소정당에게 미끼를 던졌고 야합을 했고 그것을 빌미로 나왔던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리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면서 민주당 및 군소정당이 정치의 다양성을 많이 이야기했었는데요. 정치가 다양화됐습니까? 이를 통해서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라고 제 개인 생각입니다. 판단되는 윤미향 의원이라든지 최강욱, 김의겸 같은 사람들이 국회에 입성하는 계기를 만들어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동형 비례나 준연동형 비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민주당 의원들이 한결같이 했던 말들이 있어요. 이 제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하면 국민들이 알 필요 없습니다라는 막말까지도 서슴지 않았죠. 왜냐하면 저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들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네.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연동형 비례제는 정치의 다양성이 아니라 국민 표의 왜곡을 가지고 오는 제도이다. 그리고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를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킨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수차례 경고했었던 제도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도가 불편해도 어쨌든 제도입니다. 법입니다. 이 법과 제도에 따라서 우리 유권자들 불편하시더라도 꼭 본인의 의사와 맞는 한 표를 행사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장에서 또 들려오는 소식은 사전투표와 달리 오늘 본투표는 본인의 주소지에서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는데 투표소 곳곳에서 사전투표를 했던 곳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유권자분들 꼭 본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진 투표소를 찾아서 투표를 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어젯밤 12시에 공식 선거운동이 끝날 때까지 여야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서울 청계광장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용산역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쳤죠. 그 모습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악스러운 혼돈으로 무너질지 아니면 위기를 극복할지를 결정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샴페인 터트리면서 조롱하듯이 말하는 200석이 만들 혼돈과 퇴행을 생각해봐 주십시오. 탄핵과 특검, 돌림노래는 기본이고 헌법에서 자유를 빼고 땀 흘려 일한 임금을 깎고 실시의 외교하면서 한미공조 무너뜨려서 친중 일변으로 돌리고 죽창 외교로 한일 관계 다시 악화시키고 헌법을 바꿔서 셀프 사면할 겁니다. 우리가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우선 고속도로 위치나 바꾸면서 사익을 취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느라 국민의 세금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호주의 도주대사를 파견해서 나라 망신시키는 이런 외교 실패, 권력 남용, 예산 낭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꾼들이 주인을 업신여기고 능멸하고
심지어 주인을 억압하고 고통으로 몰아넣으면 주인된 입장에서 용서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힘은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무자격, 용서할 수 없는 실패한 정권.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두 사람의 그 마지막 유세 장면 저희가 핵심 내용을 쭉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좀 들리셨습니까? 두 분 다 굉장히 절박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청계천 유세 이후에 사실은 이제 그날 여러 가지 홍대라든지 몇 군데 가서 이제 악수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차에서 거의 쓰러졌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탈진 현상이 와서 바로 집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모두가 본인이 정말 이번 총선에서 다 소진되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 마지막 청계천 유세 끝나고 난 다음에 거의 본인이 그냥 이 탈진 증세 때문에 소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계에 들어온 지 10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특히 또 어제 생일이었다고 그래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정말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모든 걸 쏟아부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제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본인의 어떤 정책 향료도 상당히 좀 극과 극으로 달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패배할 경우는 뭐 여기서 이제 퇴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고 승리할 경우는 정말 이제 이 여당의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도 이번 선거 거치면서 재판을 제가 알기로 한 3-4번 정도 참석을 했나요? 본격적인 유세 기간 동안. 그만큼 본인의 사법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부분을 느꼈을 겁니다. 네. 정작 어제 같은 경우도 오전에 재판에 참여하고 오후에 지금 유세를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본인의 앞으로의 어떤 이 남아 있는 재판에 대한 어떤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본인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절실했을 겁니다. 즉 이번 선거에서 어느 정도 이겨야지만이 본인의 앞으로의 재판에 대해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 아마 이거 있었기 때문에 특히 어제 이제 용산에서 시작한 선거운동을 용산에서 끝을 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정권심판론을 어떻게 하든지 좀 불러일으키겠다. 특히 이번 유세를 보면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 거명 거의 하지 않습니다. 네. 계속 윤석열 대통령만 거론하고 있는데 그만큼 정권심판론을 이제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현정 위원님께서 한동훈 위원장의 그 탈진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그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그동안 4월 10일 총선 때까지 나 완전히 소모되겠다. 나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절실하게 뛰겠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그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오시죠. 남은 기간 동안 죽어도 서서 죽겠다는 자세로 뛰겠습니다. 두 달여 전에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야겠다고 다짐했을 당시에 저는 우리 당 상황을 9회 말 투아웃의 투 스트라이크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죽어도 서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실제로 막판에 이 탈진 증세를 보여가지고 야간 추가 유세 일정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본인도 건강이 좀 이상하다는 걸 인지를 했던 걸로 보여요. 평소에 유세차를 오를 때 그 뭐 한 번에 올라가기 힘들고 또 핑 도는 느낌까지 받았다. 건강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총선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병원에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김민수 대변인님,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원톱으로 지금 이 총선을 치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좀 많이 고갈된 것 같습니다. 비단 지금 본선거 기간뿐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추대된 당시부터죠. 그러니까 꽤 긴 시간입니다. 100여일간 계속해서 이런 강행군을 보였는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총선 기간이 13일뿐만이 아니라 계속 같은 패턴으로 약 100일간의 여정을 거쳤다라고 보면 됩니다. 당연히 뭐 새벽부터 출근해서 새벽에 들어가는 일정들이었는데요. 이것은 뭐 체력의 문제를 떠나서 어떠한 누구여도 강철 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이거는 대단한 의지와 그리고 정신력이 아니라고 하면 버틸 수 없는 일정이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총선 마지막 날까지 버티다 서서 죽겠다라는 각오를 보였었고 계속 선민후사의 자세로 내 모든 것을 다 불태우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까지를 지킨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버텨서 정말 힘든 이 일정들 다 소화해냈던 것 같고요. 그러한 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때까지 보여줬던 행보들 자체가
보수 그 지지자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 얘기도 좀 짚어보기 전에요. 이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총선 기간에 여야 대표들 정말 많이 뛰었습니다. 여야에 따르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13일 동안 보여주시죠. 총 4,100km 넘게 이동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 지난달 11일부터 한 달 동안 직선 거리를 기준으로 6,900km를 누볐다고 합니다. 두 대표 어느 지역을 가장 많이 방문했는지도 저희가 그래픽에 넣어놨는데요. 한동훈 위원장 다시 한번 볼까요? 네,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에 44번 갔고요. 경기도에 37번 갔네요. 그리고 충청권 21번이고 부산, PK 지역에 12번 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요. 수도권에 54번을 가서 전체 선거 운동의 72.9%를 수도권에 집중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충청 5번, 대구 1번, 그리고 역시 민주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이 부울경에 12번을 간 점이 지금 눈에 띕니다. 조은산 변호사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수도권에 많이 갔다는 것 저희가 살펴드렸고, 그리고 부울경에 많이 갔다.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번 총선의 그 판세를 판가름할 수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유세 현장을 방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개항을 지역구 선거도 있고 선대위원장으로서 전국 총선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유세 현장을 띄워야 되는 그러한 역할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쪼개어서 전국 유세 현장을 다닐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박빙의 초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수도권이라든가 부울경 지역을 방문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특히 지난 총선을 살펴보게 되면 5% 이내로 총선 결과가 달라진 경우가 39개 지역구나 되었습니다. 네. 아마 이번 총선 결과도 그와 비슷하거나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122석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이라든가 낙동강 벨트가 있는 부울경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렇지만 한동훈 위원장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한동훈 위원장도 서울에 44번 그리고 경기도에 37번을 갔습니다. 수도권 유세의 일정 대부분을 한동훈 위원장도 쏟은 겁니다. 이게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한동훈 위원장이나 이재명 대표 모두 호남을 공식 선거운동 기간 때 방문하지 않았어요. 네. 그것도 어떻게 좀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독특하게 이재명 대표는 제주도를 갔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주도와 호남을 가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은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호남 지역에서의 국민의힘 말하자면 후보들의 지지율이 너무 낮게 나와서 전략적 선택을 한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초반에는 이 한강벨트와 또 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 남부 지역을 집중해서 유세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마 결국에는 122석이 있는 수도권에서의 일정 정도의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지난번보다 더 나은 결과들을 만들기 어렵다라고 하는 선택지였다고 보여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낙동강 벨트, 그다음에 반도체 벨트, 이런 벨트별로 찾아 나설 수밖에 없고, 그래서 140여 차례 이상의 전국 투어를 했고, 또 본인은 이미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미 본선거 전에 전국을 이미 돌기 시작했기 때문에 탈진한 상태였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재명 대표는 결과적으로는 자기 지역구에 얽매여서 일정 정도 얽매여야 되는 것이고, 개항에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재판에 가기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의, 그러면서도 제주도도 가고 전체 권역을 커버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횟수는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네. 60회 정도의 움직임 속에서 광폭 행보를 했다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140회 이상, 배 이상의 어떤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만은 주로 수도권과 부울경에 집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충청권을 굉장히 많이 공을 들였다는 것도 더불어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일수 대변인. 그러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도 이재명 대표도 모두 이번 총선에서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한 것 같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경기에서 한 석이 늘어나면서 총 122석이 됐지만 지금 지난 총선 기준으로 볼 때 이제 121석이었습니다. 그 121석에서
당시에 그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16석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103석, 그리고 정의당과 무소속이 각 한 석을 가져갔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승부를 갈랐던 그 퍼센티지가 굉장히 접전지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러한 접전지들 중에서 이번 선거에서 뒤집을 수 있는 곳들, 특히 한강벨트 같은 경우에 한강벨트도 총 11곳 중에서 지난 총선 대비했을 때는 국민의힘이 한 석분이 이기질 못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번에 한강벨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본다면 6, 7석 혹은 8석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소하게 졌던 지역들을 집중해서 이번 선거에서 뒤집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충청 지역 방금 말씀하셔서 잠깐 말씀드리면 충청 지역 같은 경우는 총 28개 지역 중에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8석, 민주당이 20석을 이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5% 이내 접점지가 11곳이었고요. 네. 3% 이내 접점지가 5곳, 6곳이나 됐습니다. 이렇다라는 말은 언제든지 그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다.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국회 완전 이전 이 이슈를 던지면서 충청권 표심이 한번 출렁거렸기 때문에요. 충청도 오늘 재미있게 보아야 될 격전지가 될 것이고 네. 제 판단에는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지난 총선 대비 상당히 늘어나는 지역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분석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열심히 그 유세를 현장 갔습니다만 이번 총선 굉장히 쉽지 않은 기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총선 전날까지 재판에 출석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이재명 대표 어제 준비한 원고를 꺼내서 읽어내려가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 다시 한번 보시죠.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 독재 정권, 정치 검찰의 의도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대신해 주십시오. 아이고 힘드네요. 법정에서 지금 나오는 길입니다. 조금 전에 끝났는데 이재명 대표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거 재판 받아 나와가지고 밥 먹는 시간 아껴서 방송하고 이러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가 저 불쌍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글쎄 저걸 들으니까 얼마 전에 본인이 그 유세 끝나고 난 다음에 일하는 척해서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진정성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뭐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겉에서 하는 것과 또 본인이 개인이 있을 때 하는 게 너무 달랐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반응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문제가 결국 검찰이 자꾸 이제 책임을 떠넘기는데요. 이 문제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다시 기억을 되돌아 보시면 네. 이거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즉 문재인 이 정부 시절에 그때 검찰에서부터 수사가 시작이 됐고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금 관련자들 지금 1심부터 구속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됐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다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네. 일부분은 또 구속된 분들도 많고.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간에 단식하고 등등 해서 이제 이 재판을 연기시켜 왔지 않습니까? 이날 사실은 재판이 이루어진 것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 선거 전날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판을 연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이 재판과 관련해서는 계속 지금 본인이 단식으로 해서 한 달여 동안 재판을 못했잖아요. 네. 그런 등등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앞에 전례 과정을 보면 이거는 재판을 늦춰서는 안 되겠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문제거든요. 검찰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전적으로 재판에 대한 일정의 관리는 재판부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제 검찰로 책임을 떠넘기는 거는 결국 이게 윤석열 정권의 탄압 때문이다라는 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인데 근데 지금 뭐 드러난 거 보면 혐의가 자체가 보면 이미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 데다가 그것 또한 이미 일부 법원에서 인정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도 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거기서도 보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재판부가 인정한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런 거기 때문에 본인이 그동안 재판에 성실히 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정 때문에 이 선거 전날까지도 재판을 받은 상황이고 저는 그 탓을 검찰로 떠넘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저는 본인 탓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마지막에 읍소 전략을 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결국 본인이 또 이렇게 읍소 전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가 뭐 검찰 탓을 하면서 재판 나올 때마다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은 계속 나왔어요. 3번이나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유세 그 모습을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나름대로 본인은 뭐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조금 여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거의 혼자서 다 일을 했다면 네. 민주당의 경우에는 김부겸 선대위원장도 다녔고요, 이탄희 의원도 다녔고 임종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낙동강 벨트에서 있고 상당히 조력자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다만 되게 힘든 것은 의외로 자기 지역구에서 원희룡 전 장관이 거의 빠듯하게 받아왔기 때문에 네. 심적인 부담도 매우 컸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것을 표시 내지 않으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매우 한편으로는 여유 있게 하면서도 재판도 준비해야 되고 지역구 방어도 해야 되는 그것이 굉장히 말하자면 구주 밑장이 떨어질 정도의 어떤 타는 마음도 없잖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나름대로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지금 본인의 재판이 뭐 검사가 불러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판관이 불러서 감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선거라고 하는 전략 차원에서는 일관되게 검찰이 나를 불러서 간다 이런 얘기를 초미일관했거든요. 네, 그렇죠. 아주 그런 어떤 일방향적인 선거 메시지는 탁월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만 어제 이재명 대표가 울컥한 걸 두고 한동훈 위원장은 그거 영업용 눈물이다 이렇게 저격했죠. 이재명 대표 여기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들어보시죠. 법정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자기 죄에 대한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를 살려달라는 국민에게 자기 살려달라는 영업하는 눈물입니다. 거기에 속으실 겁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도 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납니다. 나라가 망할까봐 걱정되고 책임감이 느껴져서 눈물이 납니다. 우리의 눈물은 우리를 지켜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싶어서 눈물이 납니다. 국민을 탄압하는, 국민을 거역하는 그 권력자들의 잘못된 권력 행사를 가짜 눈물에 속아서, 악어의 눈물에 속아서 용서하시면 우리는 아마도 그 몇백 배, 몇천 배의 피눈물을 흘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판을 받을 때만 되면 꼭 이번 한 번만 이러면서 위기를 넘겨왔는데 그들이 과연 실제로 반성하고 실제로 뉘우쳤습니까? 그 눈물과 그 사과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딱 선거날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흘리는 눈물과 사과 유효기간 하루 남았습니다. 가짜 눈물과 가짜 사과에 결코 속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민수 대변인, 서로 영업용 눈물이다, 서로 악어의 눈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짜 눈물인지 네. 국민들께서 좀만 생각하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척하는, 슬픈 척하고 아픈 척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이 금방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버스 안에서 이런 말을 던졌었죠. 아유, 일하는 척했네, 아이고 허리야 라는 말을 던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검사가 아니었는데 검사인 척도 했고요. 되게 척하면서 살아왔던 분이세요. 근데 지금 여기 선거 국면에서도 계속해서 나의 본심들보다는 위선을 많이 보여줬던 것들이 비단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많은 후보들에게서 보여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짧은 시간 곁에서 지켜봤다라고 하더라도요, 비단 국민들을 대할 때, 유권자들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이 카메라가 없는 곳, 그러니까 주변에 수행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똑같은 표정과 똑같은 말투로 대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곳에 가더라도요, 여기에 진짜로 사람들이 악수 한 명을 더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최대한 오래 머무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에 많은 정치인들이 일정이 끝나면 이동하기 바쁜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서도
곁에서 본 사람이 있다면 진짜로 국민들을, 시민들을 진심으로 대하는구나는 느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동하는 곳곳마다 더 많은 인파가 계속 모여드는 것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우리들이 그 사람 곁에 갔을 때 진심 어린 눈빛과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구나를 알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뉴스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냥 국민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누가 가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가까이서 지켜본 느낌은 어땠는지 이건 조현산 변호사님께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 한번 들어보고 그 이후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목소리도 많이 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연설하거나 그렇게 많이 안 해봤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호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가서 지켜봐 주시고 호응해 주시는 분을 보면 저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쉬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선거는 특별히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안 힘든 게 없을 수 없는데 책임감이라고 그럴까? 부담감? 다른 선거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대선 때보다 더 절박하다고. 일어나면 유세하고 이제 지역 간 이동 시간에는 이제 그 지원 방송, 원격 지원 방송하고 그 현장에 일부러 와 주시는 그 사람들이 한 10분, 5분 얘기 듣고 가기는 너무 섭섭할 것 같아서. 총선 이후 행보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는 공적인 영역에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4월 말에 이제 이재명이 선언이 뭐예요? 결과가 좋아야 되겠죠. 결과가 좋아야 뭐 부담 꿈도 꾸는 거지. 지금은 전쟁태 핵전전하고 있는 심정이다. 조현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가까이서 보신 이재명 대표 어떤 점이 좀 인상 깊으셨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을 임하는 것이 지난 대선보다 더욱더 절박한 심정으로 총선에 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당 대표이자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입법 권력이 어디로 향하느냐, 향후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총선에 임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울컥했던 장면 자체가 아마 국민들에게 많은 마음을 전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가 실종되고 민생이 외면되고 검찰 독재가 실현되는 모습을 아마 이번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예.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동안 3차례나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일 마지막 전날 심지어 8시간 동안 재판을 진행을 했죠. 그리고 그 전날에는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부부를 선거일을 앞둔 이틀 동안 연속해서 재판에 출석시키는 거, 이거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불이익한 조치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이것이 물론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이 공판기일 변경에 동의하게 되면 충분히 기일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강력한 요구와 재판부의 그런 사실상 선거 개입에 준하는 그런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재판 과정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정권의 그런 무도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김민수 의원님 못 하신 말씀 있으면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보다 이번 총선 굉장히 절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절박함이 국민을 위한 절박함이 아니라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절박하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총선을 앞두고 총선 기간 중에서 재판장에 3번 간 것이 사법부의 잘못이고 검찰의 잘못이겠습니까? 이러한 혐의를 저지른 이재명 당대표의 잘못이고,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충분히 조사받을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재판에 거부했던 이재명 대표의 잘못이라고 이거는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짧게 한마디만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이재명 당대표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수차례나 했었었고 공약으로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본인의 체포 동의안 부결을 읍소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볼 때 내가 진짜 가반 이상 차지해야 내 사법 리스크를 봉쇄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절박한 것이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국민들의 삶을 더 나은 삶을 위해 절박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재판부의 선거 개입,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재판부 이게 노출되면 여당한테 유리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탄압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사실은 재판을 있게 해서 사실 여당한테 유리하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보다는 오히려 야당의 어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정말 마지막까지 한 표가 부족하다 이러면서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그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420여 년 전에 충무공께서 남은 12척 배로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국군이 꺾이는 것을 막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 우리 대한민국에 12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투표장에서 여러분의 한 표로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딱 한 표가 부족합니다. 먼 훗날 우리가 그때 투표하지 않아서 나라를 망쳤다고 후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신 우리가 4월 10일에 나라를 구했노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가 받아들게 될 그 투표용지는 바로 옐로우 카드 경고장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주인이다. 너희들의 국정 실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경고한다. 경고장을 날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권을 포기하면 중립이 아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이번에는 정말 한 표가 귀하다. 한 석이 귀하다. 10표로 승부하는 것이 너무 많을 거다. 이런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착같이 찍어야 이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의 모습은 어떨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민주당 당사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아시는 것처럼 이번 총선에서 151석 플러스 알파 과반을 자신하면서 목표로 선거에 임하고 있죠. 지금 민주당 분위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상현 기자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상황실을 마련했습니다. 투표가 시작된 지 10시간이 지나면서 이곳 상황실은 당직자들이 개표 방송을 준비하는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들은 이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 이곳 상황실을 찾을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을 내걸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맞서 제1당을 차지하겠다는 목표인데요. 특히 민주당은 선거운동 막판까지 지지층 결집과 중도 확장을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투표 당일인 오늘 SNS에 일어나서 투표할 시간이라며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최대 목표가 151석이라며 과반 확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전략본부장은 높은 사전투표율이 정권 심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 대비 5% 이상 투표율이 상승한 곳인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인 호남과 수도권이라는 점에도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50곳 이상이 박빙 지역이라며 마지막까지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상황실에서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자, 아무래도 오후 5시 이후에 각 당 대표들과 당직자들이 이 당사로 올기 때문에 지금은 좀 한산한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도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곳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은 현재 몇몇 당직자들과 취재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는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투표 상황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재욱 원내대표는 사전 투표율은 역대 최대였다고 하지만 오늘 1시까지 본투표율은 지난 대선보다도 낮다면서 가족과 지인이 지금이라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해 대한민국의 미래에 함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4년이라는 시간은 40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요. 서울 마포을에 출마한 민주당 정청래 후보가 투표소로 노인 실어 나르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SNS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어르신을 짐짝 취급한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인들에게 투표로 나라를 구하자고 연락해달라. 투표 결과의 차이는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무너지게 하느냐의 차이라는 SNS 글을 올리며 거듭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어젯밤 9시 청계광장 유세를 마친 뒤 갑작스런 탈진 증세를 보이면서 대학로와 을지로, 홍대 앞에서 예정됐던 추가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한 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오후 5시 45분쯤 이곳 개표 상황실에 나와 개표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자, 그럼 이 시각 지금 현재 투표율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야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이죠. 정치 1번지 종로가 있는 서울. 이번 총선에서 32%가 넘는 사전투표율을 보였고요. 48개의 총 의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투표율 63.4%입니다. 경기도입니다. 인구 1,300만 명이 살고 있는 가장 많은 선거구 60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투표율 61.3%입니다. 세계로 통하는 인천, 이 시각 현재 투표율 60.1%로 21대 총선보다 4% 가까이 높습니다. 부산입니다. 61.9%로 역시 21대 총선보다 1.3%포인트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낙동강 벨트의 승부가 궁금한 곳이죠. 경남입니다. 현재 시각 62.5%로 역시 21대 총선보다 1%포인트가량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6개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울산입니다. 61% 투표율입니다. 이곳은 지금 21대 총선 때보다 0.4%포인트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군요. 보수의 텃밭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투표율 58.3%를 기록하고 있군요. 21대 총선 때보다 1.5%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이번에 경북입니다. 현재 투표율 60.8%고 역시 21대 총선 때보다 0.3%포인트가량 낮습니다.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투표율 61.3%고 이곳은 21대 총선 때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남입니다. 현재 투표율 60.5%, 21대 총선 때보다 3.5%포인트 더 높은 수치입니다. 자, 캐스팅 보트 충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충북 현재 투표율 60.5%고 21대 총선 때보다도 2%포인트가량 높습니다. 충청도의 투표율이 지금 높게 나오고 있군요. 세종입니다. 역시 65.2%로 21대 총선 때보다 높습니다.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투표율 63.7%고 21대 총선 때보다 3.2%포인트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남으로 가보죠. 투표율 65.5%입니다. 21대보다 2.3%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네, 전주 한흥마을이 있는 전북 가보겠습니다. 63.4%고요. 21대 총선 때보다 0.9%포인트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투표율 62.6%를 현재 기록하고 있고 21대 총선 때보다도 1.3%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제주도로 가보죠. 투표율 57.5%입니다. 21대 총선 때의 투표율보다 0.1%포인트 높은데 거의 비슷한 수치로 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전국 투표율 집계됐습니다. 현재까지 61.8%입니다. 21대 총선 때보다 2%포인트가량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61.8%입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여야 대표들 SNS를 통해서 투표 독려 메시지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오전 6시부터 아주 총선 후보자 전원에게 마지막 비상 요청이라면서 주변에 투표를 독려해달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고요. 1분 간격으로 SNS를 통해서 쉬지 않고 글을 올리면서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11초짜리 모닝콜 영상과 함께 진실이 담긴 전화 한 통으로 한 분 한 분 설득해달라. 아직 선거운동 기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김영주 의원님. 네. 역대 그 총선 결과 보면 정말로 진짜 그 한 표 차이로 당락 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한 분만 더 투표장으로 모셔달라. 이렇게 지금 독려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지난번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의석수 차이가 엄청나게 컸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정당이 가던 득표율은 그렇게 차이 나지 않았거든요. 수도권 박빙 지역에서 1~2% 차이로 의석들이 그렇게 심지어는 뭐 50~60석이 날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것이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오늘 투표율도 반영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서울에서의 투표율의 재고, 서울에서의 어떤 초박빙 지역이 이쪽으로 갈 거냐, 이 당으로 가냐, 저 당으로 갈 거냐 하는 것은 지금도 한 표 한 표에 말하자면 등락이 엇갈리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냥 그 양당의 어떤 대표들이 엄살 피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투표율이 높은 것 자체가 얘기하는 것처럼 초박빙 지역이 그만큼 많다. 그리고 초박빙 지역은 마지막 한두 표 차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지막까지 투표 동료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심지어는 민주당이 어느 정도 국민의힘보다는 뭐 10석, 20석 앞선다고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동료를 해야만 또 일정 정도 지고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어야만 끝까지 힘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 정말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말 이렇게 치열하게 달려온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몸으로서 이런 말씀 어떻게 드리겠어요. 최소한의 균형을 맞춰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의 소망이고, 정말 이번에 아무리 미워도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목표 의석이라는 거는 사실 밝기가 되게 어려운 거고요. 실제로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접전 지역이 많다는 겁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전부 다 접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 선거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총선에서 특히나 당의 간판인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유세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 모습 다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오늘 총선 끝나면 당분간 선거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총선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 위원장이나 이재명 대표의 그런 당내 입지, 또 앞으로 향후 정치 인생에 대해서 좀 전망이 나옵니다.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입지가 굳혀지려면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어떤 정도의 성적을 얻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은 이제 정치 입문한 지 이제 10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신성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 보면 이제 그런 어떤 팬덤, 이 짧은 기간 안에 팬덤을 형성을 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기반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저는 효과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지난 우리 21대 총선 같은 경우는 정말 미래통합당이 정말 이 엄청난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지역구에서 84석밖에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정책 입지를 굳히려면 지난번 획득했던 의석보다는 많이 획득해야 될 겁니다. 최소한 지금 뭐 개헌 저지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패스트트랙 저지선까지는 얻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한 121석 정도 되는데 121석. 예, 121석 정도 얻어야지만 이제 각 상임위에서 패스트트랙을 저지할 수 있는 의석이거든요. 패스트트랙에 타지면 그냥 이 여당 지금 야당 단독으로 입법을 이제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통령의 거부권도 있겠지만 이제 그것이 아마 저는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그 정도 이제 의석을 얻지 못한다면 한동훈 위원장은 정적인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질 것이다라는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그 이상을 얻을 경우에 한동훈 위원장은 아마 당대표 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대위가 이제 끝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 어떤 당선된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당의 명실상부한 이제 당대표로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아마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앞으로 정책 행보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두 차례에 걸쳐서 양측 간의 갈등이 좀 표면화됐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대선 주자로 입지가 굳어질 것 같고, 이재명 대표는
어쨌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을 확실히 만드는 것, 네. 그런 성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공천 과정부터 시작해서 비명들을 대부분 다 공천 탈락시켰기 때문에 이제 온전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문제는 결국 새로 등장할 조국 대표와의 관계 설정 문제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좀 친문, 친노 이쪽은 아마 조국 대표 쪽으로 쏠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 이게 아마 본격화될 겁니다. 즉 야당의 어떤 헤게모니를 두고 두 사람 간의 다툼이 어떻게 승부날 것인지, 이런 것들에 이제 관건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아마 제1당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리더십 문제, 또 사법 리스크 문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아마 이제 이 의석수에 따라서 정책 행보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께서 한동훈 위원장의 그 기준이 되는, 성공의 기준이 되는 의석은 121석이다. 그러니까 야당의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고 또 대통령의 거부권 무력화를 저지할 수 있는 이 180석을 막을 수 있는 121석이 한동훈 위원장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의석 기준이 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조현산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 말씀도 이현정 위원장 잠깐 주셨습니다만 아까 한동훈 위원장이 121석처럼 이재명 대표도 지금 그런 성공 실패의 기준이 있다면 몇 석으로 좀 보십니까? 현재 민주당의 목표치는 과반 1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한정에서 살펴본다고 네. 하면, 저는 원내 1당이 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이번 그 총선의 그런 결과물 자체는 이재명 대표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진보 정당들이 모두 합치게 된다고 하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다만 원내 1당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을 무난하게 선방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재명 대표가 이번 공천 과정에서 일부 잡음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 1당을 지켰다는 것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체제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선이 원내 1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재명 대표는 원내 1당을 하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지만 만약 과반을 못한다면, 단독 과반을 못한다면 이제 이현영 위원님께서는 조국 혁신당의 존재, 이걸 좀 신경 쓰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말씀 주셨거든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저희 지난번에 너무 많이 의석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180석이라는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평가하기는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다운사이징을 해서 151석을 얘기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전 정도는 해야지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일당이 되더라도 130석 정도 되는 그런 일당의 형태로 가지고는 사실은 무리다. 이제 뭐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일당이 되려면 150석 정도가 일당이 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 뭐 제1당이 된다고 하면 절반 이상을 얻는 150석을 얻으면 이재명 대표는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아무리 조국 혁신당이 큰 태풍을 얻는다 하더라도 사이 15석 정도 안팎 최대한을 하더라도 11석에서 15석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 메이저리티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던 거다. 원내에 들어갔을 때의 한계. 왜냐하면 151석이 되면 그때부터 말하자면 그 국회의장을 가질 수가 있고 상임위원장 배분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마지막에 가서의 어떤 뭐 호남이라든지 정통성 싸움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원내를 운영함에 있어서의 어떤 지도력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희수 의원님 한 말씀 있으신가요? 뭐 일단은 예. 이 선거 정치판 여야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국민의힘의 기준은 어디까지가 승리이고 그리고 어디까지가 한동훈 위원장 승리이냐 뭐 이런 걸로 따져볼 때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의 단독 150석 과반은 막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150석만 돼도요, 국회의장직 가지고 갈 것이고, 민주당이 뭐 각종 법안 단독 발의할 것이고, 단독 처리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150석을 막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135석 정도는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이 결과보다 낫다라고 해서 이 책임을 한동훈 위원장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이거 굉장히 보수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단독 선거가 아니에요. 단독 선수가 한 명이 아닌 거예요. 다 같이 뛴 겁니다. 근데 이것을 꼭 사람 한 명에게 잘못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에 약점 보완에 굉장히 더디다라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110석, 120석 지난번보다 나은 결과를 만든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고했다, 격려해줘야 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선 봤을 때 135석은 가져와서 단독 가반 막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 한 곳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총선에서 격전지 단 한 곳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이곳일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에서 펼쳐진 이재명 대 원희룡, 원희룡 대 이재명 명룡 대전인데요. 먼저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하나만 얘기해 보시죠. 아니 지금 기억이 안 난다 하니까 그걸 자꾸 물어보십니다. 본인은 이제 외워놓으셨던 모양인데 계양 테크노밸리 착공식 때 안 오셨죠? 차관이었죠. 그러니까 안 왔잖아요. 저는 그때 부산 갔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계양을 선거 이거 두 사람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일 흥미진진한 선거가 아닌가 싶어요. 조금 전에 토론해 봤지 않습니까? 원희룡 후보가 하나만 대보세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이재명 대표가 이 아파트 이름을 못 대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파트 이름이 뭐냐면 하나 아파트입니다. 이제 본인이 힌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도 모른다는 게 돼 왔고. 지금 보면 이제 이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이 여론조사 그다음에 이 우리가 여론 공표 금지 이전을 보면 굉장히 들쭉날쭉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치열하다는 게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까? 거의 오차범위 내에 지금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요즘은 이제 이런 여론 지표를 보는 게 구글 트렌드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봅니다. 즉 인터넷 사이트에서 뭐를 얼마만큼 검색을 하는지 또 SNS 선상에서 누구를 더 이제 찾아보는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따져봐서도 굉장히 지금 이 지역은 치열하게 지금 붙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특히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천수 지금 후원회장과 함께 정말 매일 지역을 지금 훑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조금 밖에 신경 쓰다가 여론조사가 지금 저렇게 붙게 나오니까 본인이 지역구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지역의 어떤 개발이라든지 또 이 지역의 SNS 뭐 상의 어떤 화제라든지 저는 아마 이 선거 끝나고 나면 제일 연구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이 선거의 어떤 방식과 그다음에 어떤 후보들의 어떤 행동, 태도 또 유권자들의 태도 이런 게 아마 이번 개항을은 두고두고 연구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 선거가 다양한 방면에서 즉 운동의 방식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 SNS나 이런 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영상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화제가 됐던 선거거든요. 그만큼 정말 이 누가 우세라고 지금 할 수 없는 초박빙의 상황이고 또 이재명 대표는 여기서 모든 승부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원희룡 지금 후보 같은 경우도 여기서 선전할 경우에 앞으로 본인의 어떤 당 입지나 대선 후보 지지가 탄탄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정말 전국 선거도 그렇지만 전화 유권자들이 이 지역 나오면 제일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 개항을 이 선거가 승패도 승패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승리를 하더라도 아주 적은 표차로 이긴다. 이것도 이렇게 된다고 해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입장이 다른 거죠. 원희룡 후보는 뭐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이거는 완전히 뭐 엄청난 큰 성과를 거두는데 이런 정도의 초박빙으로 진다 하더라도 손해 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마땅히 이겨야 되는데 어느 정도 차이로 이겨야 되는 어떤 또 본인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투표율 자체가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천 투표율이 아까 우리가 본 결과 서울 투표율보다 2% 낮은 걸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개항을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보수층의 어떤 뒷심 이제 그런 것들이 작동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작전동과 선동이 편입되는 것이 과연 겉으로 보기에는 지난번 표심에서 민주당 표심들이 많다고 이렇게 보였습니다만 오히려 보수 유권자들이 더 저쪽에 많아진 거 아니냐. 특히나 원희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 정권이 3년 남아있고 현 정권에서 국토부 장관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즉 아까도 그 토론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만은 개발 호재들이 있단 말이죠. 네.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부분 또 교통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가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그런 것이 끝까지 지금 현재 65%를 상회하는 66%를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이 지금 이제 투표율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아진다라면 지금 지역 전국 평균보다 4%포인트 높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항률이. 서울이 지금 아까 시점으로 봤을 때 서울에 비해서 인천이 2%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개항이 저 정도의 높은 투표율이라면 마지막에 가서 보수층이 실제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뒷심을 만약 발휘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의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이재명 대표가 만약 개항을 해서 진다면 이것도 정치적인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격전지 살펴보죠. 한강벨트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동작을입니다.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탄생은 박빙이라 합니다. 선거 40일 만에 드디어 박빙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동작을에 정권 심판하러 왔습니다. 정체불명의 외부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동작을 지금 자신들의 정치 놀이터로 삼고 있는 거 동작 주민들이 동작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지금 동작을의 투표율이요. 서울에서 1위랍니다. 서울에서 제일 높은 투표율이 지금 동작을인 겁니다. 김민수 대변인님,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유삼영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이번 총선 전까지만 해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후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동작을 같은 경우에 보수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여성 정치인이죠. 여기 나경원 대표가 있는 자리이고 그리고 실제 지역에서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어떤 누구를 붙여도 이길 수 있다는 수치가 안 나왔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최초 단계에서 류삼영 후보라는 사람을 꺼냈던 이유는 버린 곳이다. 이기기 힘든 곳이다. 그러니까 버린 패라고 생각하면서도 상징성은 갖고 가야겠다. 왜? 상대가 나경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실제로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경찰국 신설할 때 반대했던 사람이죠. 현 정권의 반대의 깃발을 한번 들었다는 것 가지고 상징성으로 붙여보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한강벨트에서 지난번에 11개 지역의 한강벨트에서 민주당이 10곳에서 다 승리를 거뒀는데 지금 나경원 후보가 있는 동작을에서부터 한강벨트를 깨질 조짐이 보이니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이재명 당대표가 굉장히 많이 찾았던 지역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류삼영 후보는 지금 이제 막 동작에 들어와서 정말 정부 비토만 하고 있는 그러니까 동작을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긴 시간 동작에서 주민들과 호흡하고 정말 동작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정치인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만에 하나 이재명 당대표가 너무 많이 등장하니 만에 하나 보수의 지금 나경원 후보의 표가 밀릴까 해서 더 많은 표들이 지금 투표율이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합니다. 예, 조윤선 변호사님은 이 68.3% 서울 최다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 서울 동작을의 이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그만큼 지역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 지니는 기대와 관심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지역구인 계양을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찾은 곳이 이 동작을 지역입니다. 그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상 동작을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하게 된다면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뼈아플 수밖에 없는 게 동작을을 뺏기게 되면 사실상 서울 지역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 많은 유권자들이 지금 현장에
찾아가서 투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 지금 우리 그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상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던 그런 분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 입성했을 경우에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그 기치에 가장 앞장설 수 있는 후보라는 점도 아마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호응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격전지 살펴볼 곳은 서울 양천갑입니다. 서울 양천갑 3선에 도전하는 현역이죠. 민주당 황희 후보 그리고 이에 맞서서 변호사 출신으로 국민의힘에 영입된 구자룡 후보가 맞붙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각오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내일이 지나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회복되고 민생이 되살아납니다. 내일이 지나면 우리 아이들이 다시 꿈과 희망을 다시 키워갈 수 있는 바로 내일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신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내일부터 써나가겠습니다. 정치가 정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금배지란다는 채 주민을 외면했을 때 벌어지는 현상이 우리 양천에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피해를 봐야 합니까? 지난 8년간 바뀐 게 있습니까? 저는 진정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지금 이 양천갑은요, 1992년부터 2012년까지는 국민의힘 계열이 이겼고 그렇죠. 이후에 지금 황희 의원이 2연승을 한 곳입니다.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상당히 이제 좀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투표율이 꽤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붙었고 그동안 여론조사 보면 정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 자체가 일전일퇴의 어떤 상황들이 지금 전개가 됐고 특히 이제 구자룡 이 후보 같은 경우는 한동훈의 사람이다. 즉 비대위원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징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황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비명계입니다만은 이번에 친명계 후보가 이번에 그 드랍을 하는 바람에 당선 이제 후보로 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까 동작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한강벨트의 또 하나의 이제 축이고 사실은 이제 이 지역이 목동이 재개발 이슈가 꽤 많습니다. 목동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꽤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유권자들 또 이 목동이 그러니까 이 교육의 굉장히 또 중심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쪽 강서벨트의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이 지역의 확보가 정말 절실한 것이고 지금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성이 정말 중요한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구자룡과 원희룡 구자룡과 이제 한동훈 이 두 사람의 어떤 관계 이 속에서 상징자가 되기 때문에 한동훈 정치의 성공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저는 중요한 어떤 가늠자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격전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투표장 모습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투표 날 전직 대통령들도 투표장을 찾아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어떤 메시지 남겼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어려울 때니까 또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한국 정치가 한국 전체 수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 분야의 선진국 대회를 들어가는데 이 정치 분야는 너무 이면적이고 분열이고 이렇게 해서 좀 우리 국민들 지혜롭게 투표했으면 좋겠고 국민 여러분께서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으면 합니다. 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보셨고요. 앞서 사전투표를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 진인사 대천명 투표합시다라는 메시지를 올렸고요.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이어서 원내 제3당을 차지하기 위한 군소정당들의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 군소정당들의 분투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대한민국 유일한 원내에 독립된 진보 정당입니다. 녹색정의당이 한국 사회에 다시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조금 더 힘을 모아주십시오. 올바른 정치, 새로운 정치, 그런 새로운 미래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정치의 힘을 믿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의 힘도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술맛을 떨어뜨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한 행동하기 전에 한 번쯤 곱씹어보게 만드는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이 정치 영역에서 기대하는 이준석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서 억수로 고맙습니다. 단디하겠습니다. 똑띠하겠습니다. 야물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 꼭 한 표 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